그 시골에서 저희만큼 형제가 많은 집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만큼 가난한 집은 더더욱이요. 시골 사람들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마는 저희는 가난하단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다 떨어져 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도 시골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저희가 살던 작은 집은 주인 없이 버려진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등본 떼어보면 땅 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안 된지 못해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너무 허름하고 낡아서 아무도 발길을 주지 않는 집이었죠. 할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저희 집까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는데 열 식구가 모두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었기에 진짜 떼국물 줄줄 흐르는 얼굴을 하고 한참을 다리 빠지게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발견한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나무가 다 사가 있어서 병균 투성이 쥐가 들끓는, 사실 집이라고 하기도 참 힘들 정도의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저희 열 식구에게는 그조차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단칸방보다 아주 조금 큰 곳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방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따로 쓸 방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물과 부엌이 있었지만 그 부엌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에 온 식구들이 딱 달라붙어서 자야만 전부 누울 수 있었죠. 당연히 화장실도 없어서 저희는 소변이나 대변을 누러 갈 때마다 산을 타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라. 배고프단 소리 지겹지도 않니? 그런 상황에서 밥이라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은 어린 시절 살면서 구경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은 거였고, 어느 날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우물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엉엉 우는 걸 어르고 달래느라 지쳐서 안 그래도 잔뜩 졸았던 배가 더 고파 어느 때는 정말 맹장이라도 걸린 것처럼 쓰라리듯 아파서 가만히 웅크리고 누워 그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형제들도 어릴 적 싸우고 다투던 것만 빼면 나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잠도 제대로 편히 못 자고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나쁜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동생들 역시 종종 다른 동네 아이들을 이야기하며 왜 쟤네는 자기 이불에 자기 베개 가지고 편하게 잠도 자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불편하게 붙어서 자야 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냐고 투정을 부려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식들한테 미안해 하시는 부모님과 달리 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부러지게 혼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큰형이었습니다. 너네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된댔어?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랬지.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알아 몰라. 그리고 부모님 속상하게 왜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너네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젠 그러지 마. 알겠어? 동생들이 한참 어릴 때부터도 큰형은 늘 저희를 앉혀놓고서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힘을 내고 계신다. 비록 지금 많이 힘든 거는 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마음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뭉쳐서 부모님이 더 힘들지 않도록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해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저런 식으로 땡깡을 부릴 때마다 부모님보다도 더욱더 크게 혼냈죠.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큰형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살던 시골에 회사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부모님을 도와서 남들 농사 도와주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당연히 말렸지만 큰형은 자신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돈도 아깝다면서 그 돈 아껴서 동생들 학교 보내주고 싶다고 본인이 자진해서 나서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어릴 때야 그 고마움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때 큰형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큰형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걸 접해서 익히는데 능통해서 학교를 다닐 때도 늘 상위권 성적을 받았고 끼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잘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부모님과 저희를 위해 산 거였습니다. 그런 형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 저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다고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형이 그런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는 다닐 수 있으면 다니는 게 좋아. 너까지 안 도와줘도 내가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는 학교 다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형은 여러모로 부족해서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고마워, 형.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다 큰형 덕분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큰형은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된 큰형은 대뜸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며 혼자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온 돈으로 저는 물론이고 동생들도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동네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는 네가 서울까지 가서 돈을 번다 그래. 나도 네 엄마 말이 맞다. 잘 찾아보면 여기서도 할 일이 있지 않겠니?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물론 처음에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하셨습니다. 형이 크고 나서 더 어린 동생들을 챙기느라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했지만 고등학생 시절부터 본인들을 도와 일하던 형한테 늘 미안해하던 사람이 부모님이었고 부모님은 조금 늦더라도 언젠간 형이 본인의 삶을 살길 바라면서 다른 일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형이 이미 다 정해놨다는 듯이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 하지만 부모님의 만류에도 형은 굳건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하기로 생각한 건 오래됐어요. 생각해 둔 것도 있고 서울에 가면은 돈도 더 많이 벌고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는 것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돼서 어떻게 사니? 저도 이제 어른인걸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은 저도 되는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할지. 하지만 제가 가도 우리 둘째가 저 대신해서 여기서 두 분 도와드리고 동생들도 돌보면서 잘 살 테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세요. 형이 절 보면서 웃으며 말하는데 어쩐지 엄청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이 떠나면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 이 집안의 두 번째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돕기는 해야 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못 되었던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간절히 말하는 형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혼자 가겠다는 형을 만류하고 온 가족이 나서서 형이 서울로 올라가는 마지막 모습을 배웅해 주었죠. 낡은 기차 한 칸에 앉아있는 형의 모습이 왜 그렇게 더 멀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는 형이 너무 보고 싶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저대로 바쁘고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저희 키우느라 바쁘고 슬슬 동생들도 하나씩 크고 있던 터라 학교 다니랴 뭐 하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에 대한 생각이 덜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형이 부모님에게 붙여준 생활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형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서울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형만큼 어른스러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도 저희와 같은 어린 시절에는 투정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부모님한테 들어보면 형은 단 한 번도 뭐가 가지고 싶다고 말하거나 무언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한 게 이뤄지던 안 이뤄지던 한 번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을 꺼낸 적이 있을 법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형이 돈을 보내줄 때마다 고마워하면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어른스럽게 자라게 한 게 다 본인들이 부족한 탓이라고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 어쨌든 형이 보내준 돈 덕분에 저희가 배부르진 못해도 최소한 굶고 살진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형이 서울에 간 게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냥 개인적인 감정 다 빼고 먹고 사는 거로만 따져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한테 밥을 차려줄 때마다 이거 큰형이 너희들한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큰형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해. 라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는 저희가 어려서 당장 큰형한테 어떠한 것을 해주진 못해도 최소한 큰형이 우리에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마땅히 느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큰형은 그 사이에 딱 한 번 고향을 내려왔을 뿐 그 외의 시간은 전부 서울에 있었어요. 그나마 고향에 내려온 것도 서울로 떠난 지 1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큰형의 얼굴을 못 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종종 전화해서 명절이라도 한번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큰형은 그럴 때마다 일이 바쁘단 이야기를 하며 거절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렇게 가족 얼굴 한번 못 볼 정도라니 너무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여보. 그러게 말이야. 이 녀석이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 부모님도 저희도 형이 걱정됐지만 아직도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만 해도 다행인 형편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 온 가족이 서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저 형이 보내오는 가끔씩의 연락만을 오매불만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형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언젠가 형에게 형, 그렇게 바빠? 아무리 바빠도 집에 얼굴 한번 내비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하다. 내가 돈 버느라 바쁘네. 대신 네가 집안 책임지고 부모님 옆에 있어줘. 아니, 있어주는 건 있어주는 건데 부모님도 형 걱정이 많아. 얼굴 한번 비추고 안심시켜드리면 되잖아. 난감하네. 일단 끊는다. 바빠. 형의 마지막 말은 어딘지 냉정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조금 상처로 자리 잡았고요. 그 후론 무슨 일이 있어도 형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내가 다시 먼저 연락하나 봐라. 죽어도 안 해. 그런 도끼 아닌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언젠가 한번 연락이 왔을 때, 나 바쁘니까 집에 없다고 해줘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하지만 훗날 저는 이날의 일을 무척이나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러 나갔던 부모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생들이랑 집에 함께 있던 저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부모님은 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어떡하면 좋니? 어떡하면 좋아? 당연히 저와 동생들은 당황해서 부모님을 달래려 했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마디를 했죠. 너희 형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부모님은 그 이야기만 한 채 그날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들은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집에 남아있어야 했지만 모두 큰형이 걱정돼서 잠 한숨 제대로 자지를 못했죠. 언제가 되어야 부모님에게 연락이 올까 핸드폰만 빤히 들여다보기를 몇 시간이었습니다. 왜 멀쩡하던 형이 갑자기 위급하단 이야기가 들려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만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디 부모님이 괜히 올라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이 아무렇지 않기를 위급하단 얘긴 그냥 잘못 전달된 사실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큰형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고 동생들과 함께 그대로 2, 3일 정도를 지냈을까요? 그때가 돼서야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빼다지 안쪽에 보면 돈이 있으니까 동생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라. 알겠어요, 엄마. 부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굳이 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어떤 결과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말한 빼다지에 돈을 빼서 동생들 몫의 기차표까지 다 끊은 다음에 다 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북적북적거리며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어야 할 기차 안이 뒤죽은 듯이 고요했죠. 어린 동생들도 아마 제 안색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큰형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큰형의 시신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지만 당장 서울에 올라가는 기차표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몇백이나 하는 장례식을 치를 순 없었습니다. 조문객으로 올 만한 사람도 없었죠. 9식구가 바글바글 모여 흰 천이 덮인 큰형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꼬깃꼬깃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한 장, 2장 모아서 노잣돈 하라고 큰형에게 쥐어주면서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눈 감고 있는 큰형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동생들을 잠시 병원에 냅두고 부모님과 함께 밖에서 가만히 바람을 쐬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큰형의 마지막 유서라고 했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들. 평생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는 안 골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언제까지나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약해서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식은 잊으세요. 저는 두 분이 언제나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던 마음만을 안고 하늘에 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저를 잃었단 사실에 슬피 우실 테니 그냥 원래부터 없는 자식이었던 셈치고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동생들아, 너희들이 하루하루 쑥쑥 커가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떠나는구나. 우리 모두를 위해 택했던 서울 생활이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는 것 같다. 이 지친 삶을 먼저 끝내려 드는 못난 형, 오빠를 용서하렴. 비록 내가 먼저 떠났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늘에 가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는 꼭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함께 있진 못하겠지만 우리 언젠가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꼭 다시 한번 가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씩씩하고 멋진 아들이자 형 오빠가 될게요. 형의 유서를 보고 애써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형은 지금껏 서울에 가서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이 버는 돈의 90%를 모두 저희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남은 10%로는 반값 내기도 힘들었을 테고 아마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겠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형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며 고맙단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형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돌보고 있을지 그 깊숙한 아픔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형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래서 형을 따라서 성인이 되고 서울에 바로 올라가서 형을 도우려 했다면, 형은 지금 저희 곁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자기 손으로 죽음을 택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비록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슬플지언정 형에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혼자 타지에서 오로지 가족들만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형에게 대체 그 누가 돌을 던지고 형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형은 납골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름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이 죽은 사실만큼 슬펐던 것이 바로 형을 고향 근처에 묻어두지도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죽어서만큼은 형이 가족과 함께이기를 바랬는데 떠나는 길을 성대하게 보내주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내내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첫째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형이 죽은 이후 집에 가면 어머니는 맨날 눈물을 흘리며 큰형의 사진을 껴안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주만 마셔댔습니다. 건강 나빠진다고 그만 드시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입에 대고 밥은 한 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큰형으로 인해 잔뜩 처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적어도 동생들이라도 그런 기분에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 어린 동생들에겐 일부러 몇 푼씩이라도 용돈을 쥐어주며 밖에서 놀다 오라고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생들과는 같이 일 끝나고 술 한 잔씩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 모두 지쳐서 주무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큰형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실 수 없었나 봅니다. 우리 장남, 우리 불쌍한 장남, 다 나 때문이다. 매일같이 술을 드신 덕분에 큰 병을 얻게 되었고 수술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큰형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온 가족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일부러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큰형과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최대한 둘을 잊고서 제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늦게 시작한 사업으로 인생 첫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형이 하늘에서 도와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며 50평이 넘는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동생들 결혼할 때 꿀리지 말라고 제가 결혼 자금도 억대로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는 꼭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형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한편 당연히 마음 한구석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죽은 형과 아버지의 자리였죠. 사실 한창 바쁘게 사업을 키우고 있을 때는 형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기억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사진이나 한번 스치듯 봤어야 아 하고서 깨닫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정도였죠. 어머니도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죽음을 목도한 직후처럼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둘을 잊을 정도로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저희 집이 이렇게 풍족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생각해둔 것이 있어요. 응? 생각해둔 거? 네,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비록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둘을 잃었을 때 슬퍼했던 마음은 잠시 잊고 있을지언정 형과 아버지 자체를 잊고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동생들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고 어머니를 큰 집에서 모셔야겠다는 목표와 함께 또 다른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 없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공동묘지에 묻힌 형을 고향으로 모시고 오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고향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땅을 샀습니다. 풍수지리 학자분까지 모셔서 힘들게 구입한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큰형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도 모두 그 땅에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석들도 가장 화려하게 세워두었습니다. 비록 산소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형과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제 마음의 빚을 덜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이장을 다 마치고 동그랗게 솟은 무덤을 보는데 정말 나이 먹고 눈물 같은 건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이젠 잘 생각도 나지 않는 아주 어렸던 시절 제게 웃어주던 아버지와 형이 생각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미리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파서 못 먹었던 고깃국도 올려드리고 값비싼 과일들까지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돈이 없어 떠나보내는 것조차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게 이장 제사는 그 무엇보다도 뜻깊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내 묵은 소원을 다 풀어주는구나. 아버지도 형도 분명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거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 왔는지 늙은 노모 앞에서 다시 한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장남 노릇하느라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동생들도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 가족들의 눈물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사까지 치르고 나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수건을 해결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모두 다 해내고 말았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산소에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컸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형과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은 것만 같습니다. 특히 형은 그 어린 나이부터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홀로 떠났는데 지금도 가끔 형 생각이 날 때면 산소를 찾곤 합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방문을 해도 형의 무덤 앞에서 형이 혼자 서울에서 감내해야 했을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가족들 응원받으며 사업을 읽어나갔던 저도 정말 어느 때는 죽고 싶은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듬직한 장남이기에 힘들다는 말도 한번 못하고 그냥 견뎌야 했을 형은 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요? 이제 슬슬 날이 풀리고 있는데 형이 좋아하는 가을이 오려는 듯합니다. 단풍 구경을 좋아했던 큰형. 이번에 무덤에 들릴 때는 그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형에게 주어야겠습니다. 이번 생엔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 형의 유서대로 다음 생에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어요.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냥 말 한마디라도 좋으니 따뜻한 응원의 말을 보내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말 한마디 안 했던 게 참 후회가 되거든요. 부디 형이 지금이라도 편히 쉬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사연은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우리 사연자님이 조언을 부탁드리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우리 사연자님 많이 답답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진솔한 댓글로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고 친구가 이곳을 알려줘서 어렵게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남편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고생하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 떠올려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요새 말로 효자 남편한테 잘못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왜들 그렇게 남자들은 대리효도를 좋아하는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빠의 강건한 권유로 인해서 저희 집에는 언제나 친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 입장에서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친할머니가 안쓰러웠을 겁니다. 당연히 자식으로서 걱정도 됐겠죠.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식은 스스로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어렸을 적 친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오로지 저희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 옆에만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의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늘 할머니는 몸도 마음도 외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드리는 거고.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들 때 아빠는 맨날 일이 바쁘니 뭐니 핑계를 대면서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에게 오늘 잘 계셨냐고 말만 몇 마디 던지고는 바로 골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기 바빴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던 건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친할머니는 아주 나쁘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살가운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 어서 밥 좀 차려라. 배고파 죽겠다. 뭘 꿈을 대는 게야. 젊은 적부터 몸이 약했다던 할머니는 나이가 들고선 움직이는 게 불편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여기저기 부려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에 어머니와 아빠가 함께 있을 때도 언제나 아들인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니만을 불렀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 자식은 아빠잖아요. 아빠 좀 시켜요. 왜 맨날 할머니 밥 차리고 집안 청소하고 그런 건 다 엄마가 해야 돼요? 뭐라고? 이놈의 기집애가 어디 할머니한테 버릇없이.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놓고 친할머니에게 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날 집안이 뒤집어졌죠.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를 혼냈고 아빠와 할머니 역시 어린 게 발랑 까졌다느니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다느니 하면서 저를 뭐라고 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세대 역시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돌보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시 되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그런 일 안 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왜 며느리만이 꼭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식과 며느리가 같이 모셔야 하는 건데.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요. 언제까지 친할머니 돌보려 그래? 솔직히 친할머니 그렇게 아프신데 아빠가 손 놓고 있다는 것도 웃겨.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 아빠가 바쁘고 힘드니까 그렇지. 엄마는 괜찮아.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몸은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 역시 더욱 힘들어져 갔죠. 매일매일 안색이 파리해지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일부러 쓴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머닌 그저 괜찮다며 자기가 할 수 있다며 그런 저를 말렸죠. 아무리 엄마가 괜찮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할머니 돌보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았다면 쉬는 것도 훨씬 많이 쉴 수 있었을 테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가능했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가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고 돈을 아빠가 벌어오면 또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월급을 아빠가 벌어오는 것은 맞았지만 어머니 역시 주방일 등을 하며 작은아끼나마 생활비를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곤 했지만 여전히 왜 친할머니를 아빠는 돌보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드디어 어머니의 고생은 막을 내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분이었긴 해도 워낙 어머니 고생시킨 걸 봐왔던지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슬프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퍼 보였지만 후련해 보이는 감이 더 컸습니다. 단언컨대 그럴만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약 2년 동안 어머니는 아마 그간 고생해 온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때쯤 되니 할머니가 병이 생겨서 어머닌 할머니의 똥오줌까지 다 받아줘야 했고 거의 무슨 전문 간병인이나 할 것 같은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아빠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빠가 옆에서 할머니 병수발을 도와줬다면 어머니는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힘들지 않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3일간 장례식을 한 뒤 집에 오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 간 건 할머니거늘 어머니가 더 당장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젊고 예뻤던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 돌보느라 자기 인생 없이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이 마치 제가 그렇게 지낸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절대 효자 남편은 안 만날 거라고. 혹시나 효자 남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시부모 모시고 살진 않을 거라고요. 사실 부모님 모습을 봐오다 보니까 결혼이란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야 빨리 결혼을 해라, 얼른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해야지 안정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며 제가 얼른 결혼하기를 바라셨지만 뭐 마땅한 사람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터무니없이 아무나 결혼할 수 없는 거니까 나름대로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 말든 고려라도 해볼 텐데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게 오래 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헤어졌어? 너는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이렇게 금방 헤어지니? 이유야 뻔하지 뭐. 알잖아. 이별이 빠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자들이 죄다 저랑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이제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 먼저 뵈러 갈까? 라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오래 만나겠습니까? 애초에 결혼 생각도 크게 없었기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발언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길게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자세히 할 수는 없었기에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취향이 나랑 달라서라며 언제나 핑계를 댔죠.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귄 남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섣불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깊게 드러내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남자랑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누구랑 사귀기만 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헤어지던 제가 오랜만에 반년 이상 만나는 남자가 생기자 어머니는 내심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하려나? 하면서 저의 결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기에 지금의 남편과 조금 더 만나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이후의 관계까지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분명 그런 이야기 일절 없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하고 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친할머니 모시느라 힘들어하는 것만 봤거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반대로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수발 들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부모님은 딸인 내가 챙길 거고, 반대로 당신도 당신 부모님은 스스로가 챙겼으면 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랑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나랑 맞지 않으면 난 솔직히 지금 관계를 더 이어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직설적이라면 직설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히 돌려 말하면서 어줍지 않은 기대를 품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의 이런 말에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끊을 사람이면 빨리 끊어내는 게 저로서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말에도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는커녕 맞는 말이라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 확답까지 듣고 나니까 결혼을 더 미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35이었고 저는 32이었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하도 대리오도 원하는 남자는 안 만날 거다. 그럴 바에는 그냥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입에 달고 다니니까 어머님 내심 제가 이러다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놓이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저희끼리 신혼집을 따로 얻어서 살았고 명절과 생신 때마다 친정집에 그리고 시댁에 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없었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따로 살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을 때는 늘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갈비찜 좋아하는 거 알지? 내일은 오랜만에 몸보심 좀 시켜라. 예전에 너 없을 때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아주 말이 아니던데. 너 우리 아들 식단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니? 라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편 챙기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도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좀 연락이 안 온다 싶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러시겠지 하고 있으면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은근슬쩍 집에 오고 저에게 전화를 거는 일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정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예상외로 저를 도와주신 게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또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더군요. 계란물을 이 정도만 무치면 어떡해? 더 듬뿍 묻혀서 부쳐야 맛이 좋지. 동그랑 땡은 준비했니? 저번 추석에 네가 만들었던 게 맛이 없어 혼났다. 이번엔 간 제대로 해라. 알았니? 아휴, 아니,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내가 방금 말했잖니. 계란물 더 듬뿍 묻히라고.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게야? 아휴, 답답해. 그래도 그 정도는 참아 넘기는 게 예의라 생각해서 정말 꾸역꾸역 네 어머님 하면서 받아 넘기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시어머님 그것에 기세 등등해진 건지 밥을 먹으면서도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 요리 실력을 보면 우리 아들이 밥이나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된다느니 이래서 반찬이면 뭐며 해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아주 한번 들리면 시어미를 잡아먹을 듯이 군다느니 저도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야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지.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게 오시고 심지어 제가 없을 때 와가지고 제 짐도 막 건드리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남이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해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방문을 하실 거면 애초에 남편이랑 저한테 모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땐 남편한테만 이야기하고 어떤 땐 말도 없이 오시고 제가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혼날 거 각오하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 빠진 듯 어버버 하면서 절 손가락질하고 온기 가득했던 밥상 앞이 진짜 한순간은 쎄해지는 기분이 느껴졌죠. 순간 이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됐지만 언젠간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만 같은 말이었기에 일부러 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역시나 뭐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배웠어? 하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잠깐 손을 들으며 대화의 흐름을 끊더니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를 무섭게 보시며 말입니다. 당신 요새 뺀질나게 밖을 들락날락거린다 했더니 잘 살고 있는 애들 집에 갔다 온 거였어?
내가 그런 것 좀 하지 말랬잖아. 아니, 왜 그렇게 거길 드나드는 거야? 며느리가 그럼 편하겠어? 하긴, 나한테 들켰으면 내가 진즉하지 말라 했을 텐데. 며느라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 단속하마. 남편에게는 먼저 결혼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형네 집에 들락거리며 저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그쪽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나 봅니다. 그걸 알게 된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어서 시어머닌 더 이상 이전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시집살이 시키지 못했는데, 마침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옳다구나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집중이 된 것이죠. 시아버지가 음성을 높이니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로만 하세요. 라고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를 했으나 시아버진 오히려 너는 너네 엄마가 그런 줄 알았으면 네 아내 생각해서라도 먼저 나서서 그러지 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의지도 못하겠다. 오히려 너보다는 네 아내가 더 강단이 있어 보이네. 앞으로 또 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제대로 못 말하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라. 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리는지 밥 먹는 내내 기쁨의 웃음 때문에 광대가 올라가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잔뜩 풀이 죽은 얼굴이었고요. 식사를 다 하고 상을 치우면서 슬쩍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라며 다시 한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시댁 식구들 만나는 게 아주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시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시어머니의 그 집착에 가까운 시집살이 어떻게 견뎠을지, 아마 제 성질을 못 이겨서 결국 남편이랑 이혼하는 것까지 고려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내심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버님 좋아하시는 것들을 사다 드리거나 몰래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곤 했죠. 아무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절대 이전과 같은 간섭을 제게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죠. 오로지 남편과 저, 그리고 이후 나온 자식만 생각하면 되니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람의 인연이 왜 그리 모질게 짧은 건지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시더니 너무나 빠르게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어떡하면 좋아? 남편도 슬픔을 숨기지 못하고 너무나 허망해했습니다. 저 또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은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제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지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얼굴을 보는 것이 다였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적어도 시아버지만큼은 직접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나가지고 며느리로서 식사라도 대접할 걸. 후회가 너무도 짙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하는지 종종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인 저 역시 슬프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아들이니까 어머님 좀 잘 좀 보살펴드려. 연락도 자주 드리고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마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하면서 시어머니의 아주 작은 일거수일투족까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바라는 게 있나 싶고. 당신 요새 어머님 이야기 되게 많이 꺼낸다. 처음엔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지금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당신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제가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무릎이 아프고 지금 거동이 힘든 상태라 병원을 다녀야 한다고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낼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병원도 못 가실 상태이니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한평생 돌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갈 때 정도야 잠시 머무는 건 남편이 미리 제대로 저한테 이야기만 했으면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알았어. 병원 다니실 땐 오시라고 해. 대신 병원 다니고 나으시면 바로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조건이야. 알겠지? 알았어. 그래도 시아버지가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한 이후로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한테 불필요한 연락은 하지 않으셨고, 저도 딱 명절이랑 생신 때만 얼굴을 보니까 예전만큼 시어머니가 밉거나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병원 갈 때만 잠시 있는 거니 그렇게 오래 계시지도 않을 거란 생각에 남편한테 흔쾌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약 반년 정도 못 본 건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확실히 많이 아파 보이셨습니다. 걷는 것도 절뚝거려서 남편이 옆에서 부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하나 올라가는데 몇 분을 쉬시는지. 애초에 몸이 안 좋으시단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오시라고 한 거지만 실제로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랑 같이 병원 가요. 몸도 아프신데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럴 때만큼은 며느리 노릇 해야겠다 싶어 제가 먼저 자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상황이라고 해서 무릎에 좋은 도가니국도 잔뜩 끓여 드리기도 하고, 마사지기며 뭐며 집안에 온통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들만 잔뜩 사두었습니다. 당연히 선의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확실히 처음보다 나아진 시어머니. 그 이후로도 차일피일 온갖 이유를 대며 집에 가는 것을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눌러 앉으시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집에 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오래 있고 짧게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평생 저희랑 이렇게 사실 것처럼 구는데, 저는 죽어도 평생 모시고 살 자신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런 제 신념을 다 뒤로하게 만들 정도로 제게 살갑고 좋은 분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하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면 그러겠어? 그냥 엄마가 먼저 돌아간다고 할 때까지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자식된 도리로서 아픈 엄마한테 먼저 가라고 하는 건 너무 매정하잖아.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 집에서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준 양반이 아주 입이 트였다고 말은 잘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콧방귀를 한번 뀌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여기 오라고 했던 거 어머님이 병원만 한두 달 다니다가 다시 사시던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야. 당신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지? 나는 절대 못 모시고 산다고. 당신이 정 어머님이 걱정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 집 나가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둘이 살다가 원할 때 들어와. 그거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든지. 막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지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 내면서
항변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넘어가지 않았죠. 결국 어머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시위라도 하는지 그 이후로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기 엄마를 버렸다느니 어쨌다느니. 당신 똑바로 이야기해. 난 애초에 당신이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싶으면 여기 나가서 어머님이랑 살다 와도 된다고 말까지 했어. 근데 무슨 내가 어머님을 버려. 어머님은 당신 부모야. 내 부모가 아니고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은 따로 계셔. 그렇게 효도를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남편도 어지간히 취했는지 제게 꽥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렇게 정냄이 없는 인간일 줄 몰랐다면서. 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혈 인간이라나 뭐라나. 그 말에 기가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참에 갈라서자고. 그랬더니 그건 싫다면서 궁시렁거리길래 만약에 우리 엄마 아프면 당신이 집안일, 빨래, 청소, 요리 다 하고 우리 엄마 모시고 맨날 병원 가고 그럴 거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이 만약에 정말로 그럴 자신 있으면 어머님 다시 모시고 와. 라고 말하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그러더군요. 장모님을? 그건 좀. 결국 저희 엄마 모시는 건 안 되고 자기 엄만 된다는 논리죠. 대리효도는 안 시킬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이건 뭐 사기 결혼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남편과 냉전 중입니다. 서로 필요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쉬는 날에 같이 붙어 앉아서 떠든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싫다고 한 이야기였고 최소한 이번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다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저도 생각만이라도 긍정적으로 해봤을 거예요. 근데 가끔 시어머니 병원 데리고 가는 거 빼고는 전부 저를 시켜놓고서 본인이 뭘 잘했다고 그러는지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친구는 제가 똑부러지다고 그러는데 한 친구는 그래도 가족 됐는데 너무 매정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가요? 친구도 말하길 한 번 모시면 제 인생은 망한 인생일 거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세상 제일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요. 왜 우리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말년복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사연자님은 말년에 그야말로 대박복이 터지신 분입니다. 정말 부러운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빨리 들려드리고 싶으니 자, 그럼 저는 바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에서도 3명의 자식들 잘 키우려고 애써왔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까지. 누가 보면 없는 형편에 많이도 낳았다 싶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남부러울 정도로 부유하게 살진 못해도 그래도 아주 부족하진 않게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얼마 안 가서 저와 남편 모두 하는 일이 성공 궤도에 올랐고 그 덕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3명의 자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인생 없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부인데 왜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날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부부들처럼 여행이라도 둘이 한번 오붓하게 다녀오고 하다못해 집 근처 식당을 가도 한 번 정도는 부부끼리만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이들이 우선이었기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다녔고 가족여행을 계획하더라도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곳보단 새 자식들이 좋아하는 곳을 먼저 생각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인생이 아이들을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더 커가고 저희는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갔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두어야 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공부를 시키는데 드는 돈이 너무 비쌌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들은 다른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보다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시절부터 학원만 4개도 넘게 다녔고, 개인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5식구 생활비까지 계산하면서 생각하면 매달 1,000만 원은 우습게 나갔죠. 그나마 저희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충당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저희가 조금만 더 게으르게 살았으면 정말 빚이라도 내지 않고선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애들 키우고 첫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성인이 되어서 제짝 만나 결혼하고 자기 살림을 꾸릴 때가 되어서야 저희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무엇보다도 부부 금술이 중요한 거야. 알지? 자식 낳고 괜히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조금 짜증이 나더라도 상대방이랑 최대한 좋은 말로 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았지? 네, 알겠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나를 아직도 어린애 취급한다니까.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서도 물론 마음이 다 놓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식들이 다 커간다고 해도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어린애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랑 사이좋게 지낼지, 괜히 애들 낳고 나중에 크게 문제 생겨서 이혼하는 건 아닐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만 있던 자식들이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나가게 되었다는 확신을 저희에게 주더군요. 예전만큼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너무 연락을 안 하면 가끔 잘 살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되긴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는 간섭하지 않게 되고, 매일같이 자식들로 북적북적 시끄럽던 집이 졸지에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기에 괜히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희는 저희 부부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애들 걱정하느라 못 갔던 여행도 가고, 가끔 밥 차리기 귀찮으면 제가 여보, 우리 외식이나 갈까요? 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일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절실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 일이 없었죠. 자식 녀석들 다 장가 시집 보냈던 게 저희 부부 나이 55살 때 일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 10년 정도를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훌쩍 넘었을 때 노후자금 겸 애들 위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아예 팔아버리고 남은 돈으로 저희끼리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죽어도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식들이 힘들고 슬픈 일 없이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정도였을까요? 그러다가 첫째 녀석 부부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둘이 신혼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회사 가까운 데로 집을 하나 더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둘이 괜찮다고 하는 통에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며느리도 너무 싹싹하고 착하고 게다가 손주들까지 함께 살다 보니까 손주 녀석 하루하루 커가는 거 보는 맛에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해도 되는데.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집안일이야. 집안일 정도야 가정부 쓰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러렴. 아니에요. 저도 손이 노는 게 허전해서 그래요.
첫째 며느리는 아들이 무려 3년을 쫓아다닌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나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건가 싶었지만 막상 아들 녀석이 며느리랑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쫓아다녔는지 알만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딜 가도 미움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른들한테 상냥하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일반적인 어머니들이랑은 다르게 어쩜 그리 우아하고 품격 있는지. 덕분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엄마 말이면은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그럴 정도인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며느리가 싹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떤 때 보면 제 둘째 딸이 오히려 더 남 같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착하게 굴었어요. 매일 어머님 하면서 부르면서 와가지고 팔짱도 끼고 제가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때문인지 며느리는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저 먹으라고 약과며 케이크며 온갖 종류의 단 음식들을 잔뜩 사오고는 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는데 며느리인데 그런 챙김을 받으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믿음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고심했는데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단번에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길래 뭐냐고 하고 들어보니 첫째 아들이 사업 자금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을 너도 같이 하는 거냐? 아니요, 어머님. 사업은 그이만 해요.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희도 알겠지만 말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아들 녀석이 저희 부부가 며느리한테 약한 것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자기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그냥 속는 척 돈을 대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예전부터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언젠가 아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 저희 부부도 그거에 대해선 일단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사업을 해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기에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돈을 대준 것이 무색하게 아들의 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와서 직접 부탁을 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요. 제가 실패했던 원인을 찾았어요. 그것만 고치면 이번엔 무조건 성공이에요. 엄마, 아빠, 저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믿어주세요. 그래, 알겠다. 이번까지만 그럼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번째까지도 알았다고 하고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무리가 갖지 않았고,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사업을 원한 만큼 두 번까지는 저희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부모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너희 부모이기 이전에 사업가로서 사업이 얼마나 성공하기 힘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 네가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다고 해서 네가 무조건 사업가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네가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 시기이지. 무작정 또 돈 끌어다가 사업을 연다고 해서 실패했던 사업이 순식간에 성공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 확신할 수 있다. 어머니, 아니에요. 왜 실패했는지는 알아요. 제가 정말 다 안다니까요. 저번엔 자금도 부족했고 직원들 부리는 것도 미숙했어요.
근데 경험이 쌓여나가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단호히 거절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도 해보고 때로는 쓰게 혼내기도 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희도 아들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나오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점점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저희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집 담보 대출까지 해서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저희도 아들 사업에 투자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보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그 누구보다 자기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는 될 거야. 우리 아들이니까.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아들은 밤늦게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요새 일은 어때? 괜찮니? 뭐, 그냥 그래요. 힘들죠, 뭐.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아들은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부부가 아들을 보았을 때 느낌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죠. 그나마 저희가 가진 돈 다 털어서 아들에게 보탠지라 생활비는 아들이 주는 돈으로 쓰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줄어든다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없었어서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는 희망으로 저희 부부 또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사실 그때 뒤늦게라도 일을 다시 해야 할까 싶었지만 저희 나이도 나이고 첫째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듯 아닌 듯한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비행기 티켓을 하나 주었습니다. 대만행 비행기 티켓이었죠. 이게 갑자기 웬 비행기 표냐? 저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 고생하셨잖아요. 저희가 돈 모아서 두 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기로 저번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표값이 좀 괜찮게 나와서 일주일 일정으로 끊었어요. 혹시 자유여행은 좀 불편하실까봐 여행사도 잡아뒀는데 오랜만에 두 분이서 해외로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아이고, 그래? 기특하네. 고맙구나. 잘 갔다 오마. 그때 저희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의 사업이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여행사가 있어 그런지 저희끼리 일정 고민할 것도 없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관광지 위주로 돌면서도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느긋하게 이것저것 보며 즐길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유시간이 있어서 저희끼리 발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외국만의 이국적인 풍경을 즐겼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하루 같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야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지만 아들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고 여윳돈이 없어서 여행은커녕 입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했는데 간만에 맛보는 여유였던지라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만 되게 좋았지. 우리 다음에 또 와요. 그래, 그러자고. 이래서 여행을 가나 봐, 사람들이. 다음에는 또 다른 데 가보자.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다음에 또 여행을 오자고 약속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손주 녀석 때문에라도 시끄러웠을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주 잠깐 처음에는 아들이 며느리랑 손주 녀석을 데리고 잠깐 나들이라도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기에는 집안이 너무 위화감이 있었죠. 단순히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캐리어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로 신발만 대충 벗어던지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쓰던 방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 있던 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없어요. 뭐라고?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제 이야기에 헐레벌떡 방으로 온 남편 역시 텅 빈 풍경을 보고 아연실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들 녀석 번호로 전화까지 걸었지만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란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늘로 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게 아들네 가족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자식들한테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둘이서 안절부절하며 방 안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있던 자리 바닥에 편지가 하나 있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저희는 지금 이 집에 없을 겁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번 돈, 그것도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돈까지 저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분한테 심려 끼치고 싶지도 않고 지금이야말로 제가 직접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따로 나가서 밖에서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첫째가 되어서 누구보다 두 분을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나이 먹고 두 분 도움만 받았다는 것이 정말 부모님 얼굴 볼 면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이구나. 세상에 얘가 어쩌려고. 그 편지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둘째 딸과 셋째 아들한테 연락을 했지만 둘 역시 첫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놀라면서 어떻게든 첫째와 연락을 해보려 했으나 두 자식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가면서 노력을 하길 바랬지만 첫째 몇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이전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던 것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와 연락이 되고 말고를 떠나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그런 저희를 둘째 딸이 자기 집에서 살자며 데려왔습니다. 딸 입장에서야 저희가 부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효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제 느낌상 사위는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봐도 사돈어른이 갑자기 딸네 집에서 머문다면 사정 자체는 이해해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사위가 대놓고 저희에게 면박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를 신경 써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사 사위가 저희를 달갑지 않아 하는 게 오히려 저희만의 착각이라고 해도 다 커서 독립하면 딸네 부부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저희라고 편하겠습니까?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처럼 사업을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나는 뭐 식당에서 일하고 당신은 경비원 같은 걸로도 취직해서 우리 어떻게든 조금씩이나마 돈을 법시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저희보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서 꾸준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을 뽑으려는 곳도 별로 없었죠. 물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마련하긴 했지만 나이도 먹고 몸도 낡았다 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다 준비해 놨었기에 이제 더 이상 일할 일은 없다고 확신했는데
그런 확신을 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첫째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첫째를 바로 잡았어야 하는 게 저희인데 그냥 첫째니까 믿는단 핑계로 제대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저희 잘못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저 첫째가 몸 건강히 잘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첫째의 소식이나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첫째 형 부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심부름센터 사람이라도 썼는지 막내 아들이 첫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그 먼 부산까지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셋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서도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이라면 바로 찾아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도 원래 그러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가 계속해서 머리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에 이 지경까지 왔지만 그래도 부모라서 그런지 아들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련하다면 미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안 믿고 미워하고 만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저희에게 돈을 빌리거나 한 것도 아닌 만큼 저희가 비록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알았지만 굳이 찾아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몸 건강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만을 가지고요. 그 길로 5년이 지났습니다. 첫째 행방을 알아낸 막내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첫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계속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희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둘째 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단 사이가 조금 더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위도 딸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고 싶을 텐데 군 식구가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을 겁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딸도 사위도 모두 집에 있었고 사실 만약에 딸이랑 사위였으면 초인종을 누를 게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대체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얼굴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자취를 감춘 채 부산에 있던 첫째였죠. 게다가 옆에는 며느리와 손주도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나와본 딸과 사위 역시 놀란 얼굴로 셋을 보고 있었죠. 일단 급하게 손주 녀석부터 재운 다음에 거실에 남은 가족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정아,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저희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째한테도 사과를 하더군요. 맞이가 되어서 듬직하게 힘이 되어주진 못할 망정 저가 못나서 동생까지 고생시켰다며 한참을 눈물바람으로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저희만 데리고 갈 곳이 있다더군요. 늦은 시간이라 죄송하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만 데리고 밖에 나갔죠. 밖에는 깔끔한 중형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태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한참을 달리니 웬 산 근처더군요.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차로 쭉 오르는데
저 끄트머리에 엄청 큰 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는 그 앞에서 멈췄죠. 이게 다 뭐니 대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주변만 둘러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거예요. 제가 준비했어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라고요. 제가 큰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바로 펜션이었습니다. 아직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곳이 메인 건물이었고 거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건물이 여러 채 있는데 거기에 손님을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게 잘못되었고 저희 모든 돈을 다 자신이 날려먹었다는 죄책감에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린 게 며느리였고 아들 역시 며느리와 자식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저희에게 진 빚은 갚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효심 깊은 둘째가 자신 대신 저희를 잘 모실 것으로 믿고 그 먼 지방에 내려가 미친 듯이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투자권이 뒤늦게야 빚을 보게 되어 큰 돈을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편히 모실 테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세팅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손님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예전에 은퇴를 하면 넋 놓고 노는 것보다 펜션이나 하면서 오순도순 사는 걸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기억하고 저희에게 보답한 거였어요. 수척해진 아들 얼굴 앞에서 눈물만 흘린 것 같습니다. 재회에 포옹을 하고 다음날 셋째까지 불러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비록 삐걱거림은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비로소 온 가족이 다 모인 기분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손님 받고 편하게 지내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 집을 얻어서 가끔씩 펜션을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지금이나마 편히 살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